안녕하세요. 늘 설거지를 할 때나 빨래를 넣을 때면 즐겨 듣는 사연 채널을 드디어 제 이야기를 올려보게 되네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거주 중인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틈틈이 컴퓨터를 배워놓은 게 이렇게도 요긴하게 쓰네요. 사연 채널에 올라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래저래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셔서 덩달아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들 힘들고 서글픈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신 건지, 그래도 다들 본인들의 인생을 찾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 역시 오늘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은 한 해 한 해 갈수록 아이가 되어가는 우리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저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정도면 그래도 사이가 좋은 편 아닌가 하시겠죠?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아니,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응?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오냐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뭘 하긴 뭘 뭐 해.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응? 내가 못 살아. 네가 뭐라고 이 집에 팔을 들이냐고. 너 이 자식 이거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 아빠랑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고작 여자를 골라 또 이런 근본 없는 것을 골라가지고는, 뭐 너희들이 애 생겼다고 임신한 거 가지고 들이밀면서 이 집에 들어오면 우리가 허락이라도 할 줄 알았어? 아니,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기 가진 게 무슨 자랑이라고.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시어머니와 제가 처음 마주하게 된 건 30여 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었어요. 물론 남편과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고 시댁에서 결혼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를 먼저 시작했죠. 부모가 되고 나니 그때 시부모님 입장에서 저희가 얼마나 철없어 보였을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참 저희 시어머니 모질기도 그렇게 모질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굵은 소금을 계속해서 뿌려댔습니다. 제가 재수가 없다나요? 정말 비참했던 게 뭐였냐면 되게 소금을 뿌리는 시어머니 등 뒤로 아주버님 내외, 시아버지, 시댁에서 일하던 가서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서 있었어요. 남편과 저 단둘이서 시댁 사람들과 싸움을 한 것이었죠. 이것 봐. 큰애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임산부 앞에 두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 어떡해? 예, 큰애야. 너는 이런 거 보지 말고 얼른 올라가서 쉬어라. 너는 뭐 하고 있어? 어서 네 안사람 데리고 올라가 있어. 이게 뭐 좋은 거라고. 아, 얼른! 너희는 여기 있지 말고 정원에 나가 있어. 뭐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당당히 나타나서는 원. 여보, 내가 봤을 때는 저놈 저거 저 기집애한테 올린 거야. 아니,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잖아. 아유, 내가 정말 속상해 죽겠어, 정말. 시어머니가 제게 제일 못되게 굴었지만 시아버지 역시 저를 좋아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형님도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첫째 조카는 그 당시 7살이었고 형님 뱃속엔 둘째 조카가 있었습니다. 같은 임산부인데도 시댁에서 받는 대우는 너무나 달랐죠. 그도 그럴 것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너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어?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아휴, 내가 기가 차서 말이 다 안 나오네. 우리 집안? 네가 그렇게 쉽게 시집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니야. 알아? 석훈 너도 마찬가지야. 너 겨우 이런 여자 만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시켰어? 너 다른 친척 어른들 보면 뭐라고 말할 거야.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집안 부모가 멀쩡하기를 해. 뭐래. 부모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여자애를 무턱대고 우리 집으로 들이라고? 너 정말 엄마 속 까맣게 타서 죽는 꼴 보고 싶어? 어?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면 사람이면 양심이라도 좀 있어야지. 어떻게 된 게?
아유, 머리야. 이것 봐요, 아가씨. 아유, 대책 없이 그렇게 애를 덜컥 가져버리면 우리가 결혼을 쉽게 허락할 줄 알았어요?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석구 너도 마찬가지야. 이 자식아, 어떻게든 놈이야. 아휴, 네 형처럼 그냥 조건 맞고 집안 수준 비슷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편해. 우리가 너한테 뭐 큰 거 바랬어? 그냥 네 형이랑 형수처럼 같은 직업 가진 사람 만나서 남 부러울 거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어렵디? 남편 집안은 꽤나 유복하고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말 그대로 부잣집 막내딸. 시아버지도 의사 집안의 둘째 아들로 부족함 없이 자란 분이셨죠. 그래요. 시부모님들이 저렇게 역정 내실 만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큰형 역시 같은 직업인 의사 여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그 집안에선 제가 당연히 믿고 탐탁지 않았겠죠. 저만 아니었다면 당신네 집안 막내 아들 역시 돈 많고 능력 좋은 의사 만나서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그게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엄마 아빠한테 집을 사달라고 했어요? 돈을 달라고 했어요? 평생을 부모 원하는 대로 공부했고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의사까지 되었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이 사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부모님도 인정해달라 그거 바라는 거예요. 두 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면 저도 그냥 제 마음대로 할게요. 어쩔 수 없죠, 뭐. 애초에 부모님한테 뭐 돈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임신 축하한다 잘 살아봐라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온 거였어요. 아이고 그래. 그래. 네가 키워코 이 엄마 속을 뒤집어 놓겠다 이거구나.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나는 네가 저 여자랑 결혼하는 거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허락 못한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남편한테 제가 헤어지자고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쉽사리 저를 향한 마음을 접지 않았죠. 그런데 시어머니 역시 남편과 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마음을 잡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정말로 운이 좋게 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간호조무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죠. 물론 남편과 같은 병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찾아왔다면서 잠깐 밑으로 내려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거나 아니면 친구이겠거니 했는데 1층에 내려가서 제가 마주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나 길게 말 안 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내가 말을 너무 막 했던 것 같아.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이었을 텐데 내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말이 좀 짧게 했어요. 우리 석호, 미선 씨도 알겠지만 걔 얼마든지 좋은 집안, 좋은 직업 가진 여자 만날 수 있는 애야. 우리 석호 앞날이 그렇게 창창한데 꼭 막아야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미선 씨도 털컥 애 낳아서 살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미선 씨 그렇게 남편 부모한테 인정도 못 받고 살면 미선 씨 외할머니가 좋아하셨겠냐고. 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헤어지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헤어지라고 하는 거면 나도 염치가 없는 거지. 미선 씨, 그 애 지우는 거 그거 돈 우리가 다 낼 테니까 애 지우고 미선 씨도 새 인생 찾아서 살고 우리 석호도 자기 인생 찾아가게. 응? 그러니까 우리 좀 서로 현명하게 잘 살 수 있게 선택을 하자고. 그놈 그거 지금 내 말 귓등으로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미선 씨 찾아온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저한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아이를 지우고 자기 아들과 헤어지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뱃속의 아이는 절대 지울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상냥하게 이야기하던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철썩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저의 얼굴은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뭐? 아니, 사람이 좋게 좋게 얘기하면 얘기를 알아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아이고, 그래, 뭐, 그 사이에 모성애라도 생겼어? 뱃속에 있는 네 자식이 그렇게 중요하면 남의 부모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야지.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치면 어떻게 할 거야? 응? 그 녀석 그거 태어나서 여지껏 단 한 번도 부모 말을 거스르지 않던 놈이야. 그런데 그렇게 착한 놈이 너 같은 거를 만나가지고 부모한테 버럭버럭 소리나 지르고 집을 나가서 살게 만들어? 그래 놓고는 뭐? 애를 못 지우겠다고? 네 자식 소중한 것처럼 내 자식도 소중해. 어? 너 어떻게 할 거야? 당장 애 치우라니까! 그러는 시어머니야말로 자기 자식 소중한 건 알면서 왜 저의 뱃속에 있는 제 아이는 소중한 줄 모르는 걸까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아이를 당장 지우라고 난리를 피우는데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흘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당신 말대로 나도 내 새끼 소중하다. 저는 그때부터 엄마였으니까요. 내 자식 내가 지켜야지. 누가 내 아이를 지키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더 눈 동그랗게 뜨고 절대 아이를 지울 생각 없으니 이만 가보시라 대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 한번 두고 보자면서 그날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난리를 피웠어요. 지금도 정말 감사한 분들인데 같이 일했던 병원 동료들이 시어머니가 나타날 때면 나가시라고 저를 대신하여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벌했던 첫 만남 그대로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모진 말, 모진 행동으로 저는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고 사랑이 우선이었기에 지속해온 만남이었지만 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미선아,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신경 쓰자니까? 내가 너랑 우리 아이 하나 못 먹여 살릴 것 같아? 나 돈도 열심히 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랑 우리 아이 책임지겠다는데 다른 사람들 말이 대체 무슨 상관이야? 왜 자꾸 헤어진다는 소리만 하는 건데 내가 너랑 우리 아이 그렇게 남겨두고서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들어 갑자기 왜 이래 정말?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일주일이 멀다고 당신 어머님이 나 일하는 병원까지 찾아와서 당장 뱃속에 애 지우라고 당신이랑 헤어지라고 나 그 난리 치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왜 나보고 당신 인생 망치냐고. 나랑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인생 말아먹는 원형이라고. 그런 소리 하더라. 내가 당신 앞길 망쳐? 내가 당신한테 나랑 우리 아이 책임져 달라고 한 적 있어? 나 당신 앞길을 막을 생각 없어. 그리고 내 아이 나 때문에 더 이상 욕먹는 것도 싫어. 그렇잖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원형이네 뭐네 온갖 막말을 해대는데 나랑 우리 애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당신 만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 부모 말대로 돈 많고 집안 좋은 여자 만나서 평범하고 멀쩡하게 살아. 그게 당신이나 나나 우리 아이한테나 좋은 일인 것 같아. 더 이상은 내가 너무 비참해져서 안 되겠어. 정말 비참했어요. 나라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싶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그냥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내 아이도 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하지 않을까. 그것도 너무 두려웠어요. 저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유산을 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사를 했어요. 천만다행히 남편이 대학 선배가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남편은 그곳에 취직할 수 있었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도망치듯 대전으로 왔지만 저희 가족은 그때서야 행복했습니다. 다행이었죠. 남편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가난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가족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 허전하고 서글픔. 남편과 저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문득문득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제가 아들아이를 출산한 그날 더 사무치게 몰려왔어요.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일해요. 어차피 간호사들 선생님들도 다 있고 한데 뭘. 나 괜찮아. 미안해. 나라도 당신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아이고, 누가 들으면 우리 둘이서 심파영화 하나 찍는 줄 알겠네. 괜찮다니까. 이따가 선영이 와주기로 했어. 남편은 산후조리조차 해줄 사람이 없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외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무 걱정 없었을 텐데. 아들아이 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저는 병실에 혼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나 제 친구들 아니고서야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병실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출근하기 전이었던 남편도 병실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서자 화들짝 놀라 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시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알아낸 건지 제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왔더군요. 방 안에는 새근새근 아이가 내쉬는 숨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정적을 깬 건 시어머니였어요. 애가 손가락 발가락 다 있고 어디 모자라게 태어난 건 아닌 것 같네. 그래서 애도 계속 대전에서 키울 거냐? 대전보다는 서울에서 키워야 배울 것도 더 많고 볼 것도 많지. 안 그래요, 여보? 너희 둘이 여기 살고 싶으면 애라도 서울 올려보내라. 그래도 집안 대를 이어야 할 나이인데 이것저것 제대로 배워둬야지. 그래, 너희 엄마 말이 맞아. 애는 제대로 배우고 볼 것도 많이 보면서 커야지. 태어나는 대로 너희가 알아서 결정해서 얘기해라. 그 뭐야. 아이 낳느라 고생했네. 네, 가,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남편과 만난 뒤 처음으로 시아버지한테 아버님이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한테는 어머님이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와서도 저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제 아들아이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왜 그분들이 대전까지 내려와서 제가 있는 병원에 온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아빠가 우리 지훈이 덕분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칭찬도 들었네? 진짜 너희네들 대단하다. 형수가 이번에도 딸 낳았거든. 형이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 재수 씨 아들 낳았냐 딸 낳았냐고. 아들 낳았다고 하니까 그 말 듣고 노인네들 둘이서 급하게 내려온 것 같아. 지훈이 덕분에 그래도 처음으로 좋은 소리 같은 거 한번 들어봤네. 고생했어, 미선아. 정말로 마음고생 많았어. 네. 저와 같은 시기에 임신을 했던 형님은 딸을 낳았고 저는 아들을 낳았던 거죠. 시부모님은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가 태어났기에 부랴부랴 대전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아이가 태어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남편을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으로 출근하게 해주었고 저희 부부가 지낼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주었죠. 여전히 저한테는 살갑지 않았지만 제 아들아이한테만큼은 누구보다도 많은 걸 해주려 했습니다. 아들아이가 커갈 때마다 그 나이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늘 좋은 옷, 좋은 장난감을 사주려 했죠.
그러다 보니 형님과 제 사이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시댁 가족 모임 행사가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 볼까 한 형님이었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눈 적이 없었죠. 가끔 대화를 나눈다고 해봤자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 형님을 거드는 정도? 형님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저를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벌이는 친척 모임이 참 싫었습니다. 그렇게 싫으면 안 갔으면 됐지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걸 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이고, 얘, 큰애야. 그거를 네가 왜 거들어? 네가 손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유, 그 귀한 손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 형님, 우리 큰애가 저렇게 애가 착하다니까요. 다른 집 며느리들 중에 의사나 변호사 하는 애들 보면은 집에서 여왕 노릇하겠다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드는데 우리 큰애는 뭘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큰애야, 그런 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응? 너 어제도 뇌수술 때문에 10시간 넘게 서 있었다면서. 일할 생각하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 같이 차나 좀 마시자. 응? 그러네. 형님, 이번에 소원이가 우리 큰애랑 같이 전공회하고 싶다고 했댔죠? 큰애 네가 설명 좀 해드려. 잡다한 일은 작은애 시키고. 지훈이 엄마는 뭐하니? 얼른 하던 거 마저 해. 아유, 쟤는 애가 눈치가 없는 거지. 아니면 일부러 저러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니까. 에이, 어머니, 동서가 일부러 그러겠어요? 아무래도 동서는 보고 배울 부모님이 계셨던 환경이 아니니까 뭐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럴 거예요. 전공해야겠다고 오는 레지던트 애들 보면 몰라서 못하는 거지. 막상 알려주면은 그때부터 하나둘 알아서들 잘해가더라고요. 동서한테도 하나를 알려주면 되죠. 사람이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면은 다들 알아서 하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훈이가 저희 은지보다 아주 조금 배우는데 느린 것 같던데. 아무래도 동서 유전자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죠? 동서, 애들은 어릴 때 교육만 잘해두면 금방 공부머리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 응? 네, 감사합니다, 형님. 앉아 계세요. 제가 알아서 준비해둘게요. 아유, 쟤는 저렇게 애가 저렇게 딱딱해가지고는 어디 마음을 주려고 해도 마음을 줄 수가 없다니까. 너는, 너는 윗사람이 걱정하지 말고 조언을 해주는데도 고작 반응이 그게 다니? 사람이 누가 뭘 알려줄 때는 감사하다고 하고 좀 살갑게 굴고 해야 하는 거야. 응? 아유, 형님, 내가 진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니까요. 우리 큰애처럼 애가 좀 고생하면서 사근사근 하는 거, 그거 내가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도 쟤는 애가 정말이지, 아유, 친정이 있기를 해. 뭐를 해. 친정 부모라도 있었으면 내가 그 사람들 붙잡고 딸 자식 왜 저렇게 키웠냐고 하소연이라도 할 텐데. 아유,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도 석호랑 쟤네 이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훈이 아니었으면 당장에 이혼시키는 건데, 아휴, 애가 무슨 죄야. 애가 뭐 엄마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휴, 늘 저런 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친척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면 형님이라는 여자는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 저를 똑같이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그 말은 친척 어른들 중에 단 한 명도 시어머니나 형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들 없는 집에서 자라는 사람한테 뭘 바래. 그래도 손주는 낳았잖아. 뭐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와 형님의 행동을 두둔하는 듯한 말만 해댔습니다. 저한테 편이라고는 남편과 아들아이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한번 크게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친척 모임. 그날 저는 손에 크게 화상을 입게 돼요. 어머머!
아이고, 너는 조심 좀 하지. 하마터면 너희 형 손에 쏟을 뻔했잖아. 얘 큰애야, 너 어디 손 좀 보자. 다친 거 아니지? 아유, 아유, 이 화상이라도 입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는 뭘도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니? 쏟은 곡 다 치웠으면 새로 끓여. 다들 점심도 안 드시고 왔다는데 어떻게 된 게 저렇게 털렁거리는지 몰라. 다들 배고프다 뭐하다 난리치길래 제가 서둘러 국을 끓이다가 그만 냄비째 쏟고 만 거예요. 그러다 옆에 있던 형님한테까지 국물이 몇 방울 튀었습니다. 저는 손등에 그대로 국을 뒤집어 쓰고 말았고요. 그런데도 제 손등이 벌겋게 달아오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시어머니와 그 외 친척 어른들은 형님 손등에 몇 방울 튄 국물 가지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저도 참 미련했죠. 지금 뭐 하는지 들리냐고, 내가 당신네들 식모냐고 큰 소리를 치고 그 자리를 나왔어야 하는데 미련하게도 저는 벌겋게 달아오른 손등을 찬물에 몇 번 적신 뒤 다시 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또 당신 혼자... 뭐야? 손이 왜 이래? 그러던 중 뒤늦게 집에 들어선 남편이 제가 있는 부엌으로 다가왔고 남편은 벌겋게 달아오른 제 손등을 보며 깜짝 놀라했죠. 그러다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제가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집어던진 채 아들아이와 저를 데리고 그 지옥 같던 시댁 현관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당연히 친척 어른들이며 시부모님들은 덩달아 난리가 났죠. 어른들 다 계신데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입니다. 너 지금 어른들 다 계신데 뭐 하는 짓이야? 손에 국물 잠깐 묻은 거 뭐 얼마나 크게 다친 거라고. 아이고, 형님. 저놈 저거 눈 뜨는 거 봤죠? 저 녀석이 결혼하기 전에 저랬냐고요. 형님도 알잖아요. 저 녀석 저거 저랑 우리 애들 아빠 말이면 깜빡 죽어서는 알겠습니다 하던 녀석인 거. 아, 내가 정말 저 녀석이 저렇게 도끼는 뜨구나 째려볼 때마다 심장이 털컥 내려앉는다니까요. 어머니 아버지야말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나 없을 때마다 매번 이 사람한테 이렇게 굴었어요, 다들? 아니 대체가 사람이 이 집 안에 들어와서 뭘 잘못했는데 얘기를 좀 해봐. 이 사람이 대체 이 집 안에 들어와서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람 하나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여럿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을 그렇게 들들 볶아. 이유를 좀 말해보라니까? 왜? 대체 왜? 왜 이 사람 하나 못 괴롭혀서 그렇게들 안달이 난 거냐고? 뭐야? 너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이 녀석이 싸가지 없게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네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게 네가 진작에 우리가 하라는 대로 수준 맞는 여자 만났으면 그랬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고? 아이고 여보, 저 녀석 저거 우리가 아는 아들 맞아? 어떻게 우리 아들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나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남편이 그렇게 난리를 피웠지만 그 집안 사람 그 누구도 되게 괜찮냐,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만났기 때문에 남편이 변한 거고 그래서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이라며 혀를 끌끌 차는 소리를 해댔죠. 남편이 언성을 높이자 아들아이도 엉엉 울어대기 시작했고 저는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만 가자고 남편 손을 이끄는데 남편은 큰 소리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나 이 집안에서 없는 사람이라고 치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형이랑 형수 내세우면서 다들 행복하게 사세요. 골칫덩어리밖에 안 되는 우리 식구는 이 집안에서 빠져드릴 테니까 다들 우리 없이 평범하고 점잖게 그렇게 다들 살아보라고요. 뭐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 부모 자식 연을 끊겠다 이거야? 그런 거냐고? 네,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지 말고 남남으로 살자고요. 그렇게 좋아라는 의사 며느리 데리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남편은 시부모님이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소리를 내뱉은 채 저와 아들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장장 35년이 되는 시간을 시댁과 연을 끊고 살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사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눈에 띄게 밝아졌고, 제가 밝아지고 자신감을 갖자 남편과 아들아이도 좋아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 가족의 행복을 찾아가는 동안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는 노환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이렇다 할 큰 병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 수 없는 질병별로 인해 시어머니의 몸은 많이 약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약해진 시어머니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의사 며느리인 형님네가 아니라 저희 부부였습니다. 동서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아니, 아무리 마음이 상했어도 그렇지. 몇십 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할 수가 있어?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들을 하니까. 동서네가 뭐 잘 지냈을 거라 생각은 했지. 그나저나 말이야. 어머니 모시고 살아보는 게 어때? 솔직히 말해서 동서랑 서방님이 어머니 아버지 나 몰라라 하고서 사는 동안에 그 뒤치다거리는 나랑 우리 남편이 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동서네가 좀 모셔야 하지 않겠어? 물론 시어머니가 직접 손을 내민 건 아니었어요. 형님이라는 여자가 저희 부부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죠. 저런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몇십 년 전에도 인성 참 별로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도 그 인성은 나아질 기미가 없더군요. 형님네 부부는 저희에게 할 말이 있으니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라고 말이에요. 남편과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식사 자리에는 형님네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 다 여전히 깐깐하고 예민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래, 늙은 놈이 나 몰라라 하고 살고 나니까 좋던? 속이 편하니? 독한 것들.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얼굴 한 번 안 비칠 수가 있어? 에이, 엄마. 오늘 그런 얘기 하려고 만난 거 아니잖아. 잘 지냈지? 재수 씨도 잘 지내셨죠? 저희 집사람이랑 전화 통화하시면서 얘기했겠지만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런데 전화 이 사람이 아직도 일을 계속해야 돼서요. 그래도 재수 씨는 집에 계속 계시니까 어머니 모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것 같아서. 하여간에 나이가 들어도 재수 없는 인간들은 여전히 재수가 없더군요. 젠틀한 척 하면서도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있는 아주버님이라는 인간. 그리고 대놓고 저를 향해 비웃음을 내비치는 형님. 부부가 쌍으로 재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남편이 나서기도 전에 제가 먼저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여전하시네요. 여전히 참 무례하세요. 농담이에요. 그런데 제가 모신다고 해도 어머님이 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싫으셔서 저한테 소금까지 끼얹고 우리 지훈이 가졌을 때 당장 애 지우라고 난리 피시고. 이거 보이세요? 그때요. 제 손등에 국 엎었을 때 이거 그때 생긴 상처예요. 그때 어머니 형님만 챙겨주셨잖아요. 형님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런 저한테 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어머니,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어머니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모질게 대한 거, 그건 내 진심 아니었던 건 네가 아는 줄 알았다. 너한테 모질게 대한 거, 내가 3월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화가 났던 게 아니라 내 아들놈, 너 남편 놈한테 화가 났던 거야. 그렇게 부모 말이라면 찍소리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따랐던 녀석이 갑자기 그렇게 너 하나만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 그래서 그랬다. 내 아들놈이 바뀐 게
다 네 탓인 것 같아서 내 아들놈한테 화가 나서 그랬어. 그럼 어머니 아들한테 뭐라고 하시지?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시어머니는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저한테 모질게 굴었던 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사랑스럽던 아들이 바뀐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시어머니의 진심이라면 그 당시에도 저한테 그렇게 굴 것이 아니라 당신 아들한테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시지. 왜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었나 참 허탈했습니다. 할 말을 잃었죠. 그때 형님 내외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오더니 시어머니의 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그 모습을 보고는 황당했어요. 그때 시어머니 표정을 보는데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서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 한 게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참 서글퍼 보였거든요. 이거 어머님 짐. 나랑 이 사람이 학회가 있어서 바로 출장 가야 하거든. 서방님, 그래도 서방님도 자식인데 그동안 못한 효도 지금이라도 하셔야죠. 안 그래요, 어머니? 저 이제 먼저 일어나 볼게요. 뭐 동서네가 그동안 못한 효도 어머니한테 잘하겠죠? 그래, 재수씨, 석호야. 그래도 우리한테 부모님이라고 엄마 한 분 남았는데 잘해드려야지. 안 그래?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우리 정말 시간 없어서 이제 일어나 봐야 돼. 엄마 잘 지내요? 명절에 보자고요. 남편이나 저나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어떤 감정인지 저희와는 다른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자존심 강한 분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당신은 몰랐던 시어머니의 감정을 지금의 저는 이해할 수 있죠. 장남 내외가 서둘러 도망쳐 나가는 그 자리는 시어머니 그리고 저희 부부 이렇게 세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뭐하니? 얼른 가자. 엄마가 미선이한테 모질게 대한 걸 알면 여기 오면 안 되지. 엄마가 그동안 미선이한테 어떻게 했었는데?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이제 형수랑 형이 엄마 내치니까 우리한테 오겠다고? 인제 와서 미선이한테 밥 얻어먹겠다는 거야? 나 미선이한테 미안해서라도 엄마 모시고 못 살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엄마를 모시고 살아? 시어머니의 저 말 한마디에 남편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는 남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저 말을 했을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렇게 나를 구박하고 무시했던 시어머니인데 수십 년이 지난 제 앞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는 늙어서 몸이 왜소해졌고 허리는 잔뜩 굽어가는 그런 왜소한 할머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참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는 남편의 손을 붙잡은 뒤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나 어머니 모시고 살 수는 있는데 어머니한테 며느리 노릇은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뚝뚝뚝. 저와 남편의 말에 묵묵히 있던 시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짧은 한마디를 남긴 채 제 손을 한 번 쓰다듬었어요. 내가 너한테 정말 몹쓸 많이 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너한테 사죄하면서 살게. 시어머니의 그 말이 뻣뻣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에 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시어머니의 짐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섰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에 가려고 말입니다. 묵묵히 식당 밖으로 나서는 저를 따라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뒤이어 나왔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고 그때부터 저희 세 사람의 동거는 시작되었어요.
아들아이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한국에 없었거든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차려놓고 시어머니의 옷을 개어서 올려주고 시어머니 역시 제가 차려놓은 식사를 깔끔히 먹고 정리를 해두고 제가 개어놓은 옷을 곱게 차려 입으시고 그렇게 대화는 한마디 없었지만 나름대로 생활은 잘 이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점심상을 차려두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어요. 같이 먹자. 같이 먹자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등진 채로 그대로 굳어버린 제 등에 힘없는 늙은 손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체증을 쓸어내렸죠. 그러다가 울먹이는 소리로 시어머니는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 아이를 가졌다고 네가 우리 집 앞에 왔는데 그 모습이 꼭 나 같았거든. 그래서 네가 너무 싫었어.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품어줬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못난 사람이라서 나한테 모질게 굴었어. 정말 미안하다. 미선아, 내가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엉엉 울면서 왜 저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그제야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가난한 집의 막내딸로 태어나 시아버지를 만난 거였어요. 시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겠죠? 시어머니는 시할머니한테 모진 시집살이를 당했고 구박도 당했대요.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이 당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은 저를 보았으니 얼마나 필요 없겠어요. 저를 보면 당신의 초라했던 과거가 떠올랐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미워했대요. 그러면서 엉엉 울며 그 왜소한 노인이 무릎까지 꿇고 제게 사과했습니다. 작지 작은 몸으로 제 앞에서 무너진 시어머니를 보는데 저도 엉엉 울었어요.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이제 나도 솔직히 말해주어서 내가 마음이 편하다고요. 그날 저희 고부는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시어머니한테 벌을 주는 건지 저한테 벌을 주는 건지 그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가까워지는가 싶더니만은 시어머니한테 치매라는 병이 생겼어요. 점점 우리 어머니는 아이가 되어가기 시작했죠. 미선이랑 같이 갈 거야. 미선아, 나 데리고 같이 가야 돼. 나랑 같이 꿀떡 먹으러 가자. 지금도 시어머니는 제가 아니면 아무 데도 가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 아들인 저희 남편이 모시고 나들이라도 가려고 해도 제가 가지 않으면 아무 데도 가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렇게 저는 아이가 되어버린 우리 시어머니와 함께 하루하루 추억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하의 원수로만 남을 것 같았던 시어머니와 제가 이렇게 가까워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참 사람 일 모를 일이라는 게 맞는 말 같네요. 글을 쓰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시어머니가 센터에서 올 시간이라서요.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